칠순을 앞둔 나이에 자식 농사 잘 지었다는 말보다 달콤한 칭찬이 또 있을까요? 번듯한 직장 다니는 아들에 대기업 다니는 며느리,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주까지. 남들이 보기엔 참 평온한 저녁 노을 같은 삶이었습니다. 저 또한 제가 참 잘 살고 있는 줄만 알았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저녁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정성스레 차린 갈비찜을 내놓으며 수줍게 웃더군요.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조건을 알았더라면 저는 그 고기 한 점을 입에 넣지 못했을 겁니다. 어머님한테 드릴 말씀이 있어요. 예감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 무슨 일이니? 돈이라도 필요해? 제 물음에 며느리는 기다렸다는 듯 서류 봉투 하나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거기엔 황혼 육아표준 계약서라는 생소한 글자가 적혀 있더군요.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손주를 봐주는 대가로 매달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것. 얼핏 보면 자식이 주는 용돈 같아 고맙기도 하겠지만 그 밑에 적힌 문구들이 제 심장을 덜컥 내려앉게 했습니다. 근무 시간 오전 8시 오후 7시, 시간 외 수당 별도, 식비 및 간식비 청구 가능. 가족 사이에 정으로 오가던 시간들이 순식간에 시급으로 계산되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얘들아, 이게 다 뭐니? 내가 남도 아니고 내 손주 내가 보겠다는데 무슨 계약서까지. 그러자 아들이 처음으로 입을 뗐습니다. 그 목소리엔 미안함보다 무서운 냉정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왜냐면 엄마, 요즘에는 다들 이렇게 해요. 그래야 뒷말도 없고 깔끔하고요. 만약 이 조건이 안 맞으시면 어머니 애 봐주기 싫으시면 다른 도우미 구할게요. 어머님도 돈 안 받고 고생만 하시는 건 저희가 죄송해서요. 죄송해서 만드는 계약서라니요. 아들의 말은 배려를 가장한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돈을 줄 테니 시키는 대로 하든가 아니면 손주 볼 생각은 마시라는 선전포고,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비극은 이 계약서가 아니었습니다. 며느리가 덧붙인 마지막 한마디가 제가 지켜온 30년 가계부를 통째로 부정하게 만들었거든요. 어머님, 사실 저희가 이렇게까지 하는 건 지난번에 어머님이 하신 그 행 때문이기도 해요. 기억 안 나세요? 저는 그저 아이가 예뻐서 내 자식 귀에서 했던 일들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말하는 그날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저는 이 차가운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야만 하는 걸까요? 며느리의 입에서 나온 그 행동이라는 단어가 제 가슴에 날카로운 화살이 되어 박혔습니다. 내 자식 귀한 줄은 알아도 남의 자식 귀한 줄은 모른다는 말은 들어봤어도 제 핏줄인 손주에게 제가 감히 무슨 짓을 했다는 건지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며칠 전 며느리가 야근이라며 늦게 들어오던 날이었습니다. 배고프다고 칭얼대는 손주 녀석을 달래다 우리 손주 못해 잘 먹네. 냉장고에 있던 잘 익은 김치를 물에 씻어 밥 위에 우리 손주 잘 올려주었지요. 먹네. 제 입으로 잘게 잘라 아이 입에 넣어주었습니다. 그게 제 방식의 정이었고 우리 어머니가 저를 키운 방식이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세상에 누가 애한테 음식을 씹어서 줘요. 충치균 옮는다는 소리 못 들으셨어요? 게다가 씻었다고 해도 그 매운 김치를 A벽 다 상하면 어머니가 책임지실 거예요? 며느리는 마치 제가 아이에게 독이라도 먹인 사람처럼 소리를 높였습니다. 제가 먹인 건 단순한 김치가 아니라 손주가 밥 한 술이라도 더 맛있게 먹길 바라는 할머니의 마음이었는데 말이죠. 얘야,
나도 내 자식들 다 그렇게 키웠다. 너희 남편도 내가 씹어 먹이고 업어 키워서 저렇게 건장하게 큰 거야. 어떻게 그걸 학대라고 말하니? 며느리는 그날의 사건 이후로 저를 상식이 통하지 않는 노인으로 낙인 찍은 모양입니다. 계약서 4조 2항에는 이렇게 적혀 있더군요. 보호자의 허락 없는 음식 급여 금지, 구강 접촉 절대 금지. 엄마, 시대가 변했잖아요. 며느리가 유난 떠는 게 아니라 요즘은 다들 조심해요. 그러니까 이 계약서 쓰고 엄마도 일한 만큼 정당하게 돈 받으시라는 거예요. 서운해하지 마시고요. 서로 깔끔하잖아요. 깔끔하다는 그 말이 왜 이토록 더럽게 들리는 걸까요? 자식을 키워낸 훈장이 한순간에 구시대적인 패습으로 전락해버린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기가 막힌 건 제가 이 모욕적인 계약서를 단칼에 거절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결국 너희 내가 돈이 필요해서 이러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니? 제 질문에 아들과 며느리는 서로 눈빛을 교환하더니 이내 제가 상상도 못했던 제안을 하나 더 얹었습니다. 그건 돈보다 더 무서운 제 남은 인생을 통째로 흔들어 놓을 제안이었습니다. 어머니, 사실 저희가 드릴 말씀이 하나 더 있는데요. 며느리의 입술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온 말은 제가 평생 일궈온 이 집과 재산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차라리 몰랐으면 좋았을까요? 며느리가 내민 육아 계약서의 마지막 장을 넘기기도 전에 아들이 쐐기를 박듯 말을 얹었습니다. 그건 제 남은 여생의 평온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소리였습니다. 어머니, 사실 저희가 이번에 신도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거든요. 지금 사는 집 전세금 빼도 잔금이 꽤 모자라요. 그래서 지금 내 아파트라도 팔아서 보태달라는 소리니? 팔라는 게 아니라요. 어머니 어차피 나중에 저 주실 거잖아요. 미리 증여해 주시면 저희가 그 집 담보로 대출 받아서 잔금 치르고 어머니는 저희랑 합가해 사시면 돼요. 육아비 200만 원도 생활비 명목으로 꼬박꼬박 드릴게요. 합가 그 달콤한 말 뒤엔 내 집을 담보로 자식의 성을 쌓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옆에서 거들더군요. 어머님 혼자 계시면 적적하신데 손주 재롱 보며 사시는 게 남는 장사 아니에요? 남는 장사라니요. 평생을 남편과 일궈온 이 낡은 아파트가 자식 눈에는 그저 대출용 담보물로밖에 안 보였던 걸까요? 30년 넘게 이 벽지에 밴 우리 가족의 추억이 숫자 몇 개로 치환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내 집은 안 된다. 이건 내 마지막 보루야. 너희 키울 때 이미 다 해줬잖니? 대학 등록금에 결혼 자금까지 이 집만큼은 내가 지켜야겠어. 그러자 며느리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아까까지의 살가운 미소는 온데간데 없고 마치 협상을 결렬시킨 상대방을 보듯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무리해서 효도하려고 제안드린 거예요. 요즘 누가 시어머니 모시고 살려고 해요? 저희 뜻 거절하시면 저희도 어쩔 수 없네요. 손적을 보는 건 당분간 힘드실 거예요. 저희도 입주 청소니 뭐니 바빠서 정신없거든요. 협박이었습니다. 손주를 인질로 삼아 제 전 재산을 내놓으라는 무언의 압박. 그토록 자랑스러웠던 내 아들은 며느리 옆에서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제 고통을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텅 빈 거실에 앉아 아들의 돌사진을 한참이나 바라보았습니다. 기저귀를 갈아주고 씹은 밥을 먹이며 제 청춘을 다 바쳐 키워낸 그 아이가 이제는 제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자식들의 배신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제 핸드폰으로 날아온 문자 한 통은 제 심장을 갈갈이 찢어놓기에 충분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폭풍 같은 대화가 꿈이었기를 바랐습니다. 아침 일찍 손주 녀석 좋아하는 공국이라도 끓여서 보내주려 서둘러 주방으로 향했죠. 하지만 제 손에 들린 핸드폰 문자 소리가 평화로운 아침을 조각냈습니다. 엄마, 우리 이사갈 집 잔금 때문에 급해서 엄마 통장에 있던 적금 일단 좀 뺄게요. 비밀번호 예전 그대로죠? 나중에 아파트 증여받으면 다 채워 넣을게요. 이게 무슨 소리니? 적금을 빼다니. 내 허락도 없이. 떨리는 손으로 은행 앱을 켰습니다. 평생 시장통에서 생선 비린내 맡으며 구멍난 양말 꿰매 신으며 모은 제 노후 자금 5천만 원. 30년을 버텨온 제 자존심 같던 그 숫자가 단 5분 만에 0이 되어 있었습니다. 염치고 뭐고 따질 겨를도 없었습니다. 택시를 잡아타고 아들놈 집으로 달려갔죠. 하지만 현관문 앞에서 저는 다시 한번 무너졌습니다. 아들아, 문 좀 열어봐.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내 돈 어쨌어? 어머님, 아침부터 왜 이렇게 소란이세요? 이웃들 보기 창피하게. 비밀번호요? 지난번에 애 먹이는 문제로 싸운 뒤에 저희가 바꿨어요. 비밀번호. 그 숫자, 네 자리가 제가 자식을 향해 가졌던 마지막 믿음을 끊어버렸습니다. 제 돈을 가져가는 건 가족이라 당연하고 제가 제 자식 집에 오는 건 남이라 안 된다는 논리. 내 돈 돌려줘라. 그건 내가 죽을 때 가져갈 노잣돈이고 너희한테 손 안 벌려고 아끼고 아낀 돈이다. 엄마. 왜 그렇게 난리야? 내가 다 날린 것도 아니고 우리 가족 새 집 사주려고 썼잖아. 엄마, 사실 제가 주식으로 돈을 좀 잃어서 급했어요. 그냥 좀 이해해주면 안 돼요? 나중에 잘 되면 제가 엄마한테 잘해드릴게요. 그 한마디에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육아 계약서도 집을 담보로 대출받자는 제안도 결국 제 피 같은 돈으로 본인들의 구멍난 삶을 메우려는 속임수였던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뒤에서 부르는 아들의 목소리도 며느리의 앙칼진 외침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제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누구를 위해 살아온 걸까?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평생을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참아왔던 제가 처음으로 나로서 그들에게 가장 잔인한 복수를 하기로 말이죠. 집으로 돌아온 거실은 적막했습니다.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에 손주 녀석 장난감 치우느라 단 한 번도 고요할 틈 없던 이곳. 저는 그날 밤 손주 아들 사진들을 하나하나 어루만졌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 집의 주인을 바꾸기로 말이죠. 사장님, 이 집 내놓으려고요. 시세보다 싸게 내놓으셔도 되니까 제일 빨리 사실 분으로 찾아주세요. 아들과 며느리가 그토록 탐내던 이 아파트를 저는 단 일주일 만에 처분했습니다. 그리고 제 적금을 몰래 빼간 아들에게는 내용 증명 한 통을 보냈죠. 빌려간 돈은 법적 절차에 따라 반환하라는 부모가 자식에게 보내는 가장 시린 편지였습니다. 며칠 후 아들이 집으로 들이닥쳤어요. 엄마 미쳤어요? 이 집을 팔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청약 잔금은 우리 길바닥에 나앉으라는 거예요? 엄마 미쳤어요? 이 집을 팔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들아, 너희는 길바닥에 나앉는 게 아니라 너희 힘으로 집을 짓는 법을 배워야 하는 거란다. 아들아, 내 등 뒤에 숨어서 내 살점을 뜯어먹고 사는 건 효도가 아니야. 그건 기생이지. 아들은 분에 못 이겨 손주를 데리고 나가버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손주의 뒷모습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저는 붙잡지 않았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거래는 여기서 멈춰야 했으니까요.
지금 저는 도시의 아파트를 정리하고 아주 작은 시골집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남은 돈은 제 노후 자금으로 묶어두고 평소 배우고 싶던 서예와 꽃꽂이를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한 달이 지났을까요? 휴대폰에 사진 한 장이 도착했습니다. 며느리가 보낸 손주의 유치원 사진이었습니다. 어머님, 그땐 저희가 너무 철이 없었습니다. 죄송해요. 아이가 할머니 김치 씻어주던 거 보고 싶다고 매일 울어요. 이번 주말에 저희가 내려가도 될까요? 돈 때문이 아니라 진짜 가족으로요. 저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당에 있는 배추를 씻으러 우물가로 향했죠. 이번에는 며느리 입맛에 맞게 고춧가루는 좀 덜 넣고 손주 녀석 먹기 좋게 아주 달게 담가볼 생각입니다. 자식 농사 잘 지었다는 말보다 이제는 나 오늘 참 잘 살았다는 말이 더 좋습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이 아니라 제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이 시간이 진짜 제 인생이니까요. 여러분은 지금 정말 잘 살고 계신가요? 혹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잘 살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사연도 아래 댓글로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 새로운 삶에 큰 응원이 됩니다.